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지껏 독일책방에서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쉬운 책을 경제와 관련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2살 경제 놀이터 라는 책 1권과 2권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걸 만드신 저자,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신 이효석 업라이언스 이사님 모셔보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책 왜 쓰게 되셨어요? 저희 딸이 지금 딱 12살이에요. 네, 그래서 더 늦어지면은 못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책을 내용을 보면 네. 그 딸하고 대화하는 내용들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대화하시면서 제가 원래 유튜브 할 때 혼자 할 때 하윤이 경제 공부라는 영상을 한 10개 정도 올린 적이 있어요. 둘이서 그때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윤이가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됐었고 훨씬 더 이제 까불까불하면서 재밌게 했었는데 이제 5학년이거든요. 이제 사춘기를 접어들기 이제 안 하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사실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많은 출판사에서 진짜 연락이 많이 왔어요. 한번 써보자. 이거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쉽진 않더라고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웠는데, 첫 번째는 일단 저도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하는 거는 좀 일가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딸한테 설명을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용어를 모르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빠 그건 뭐야? 그래 버리면 여기서 탁탁 막히면서 그러겠죠. 이거를 다 그 하윤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두 번째로는 더 본질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더 제대로 알아야 쉽게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었고, 사실 저희 딸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할 얘기도 좀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딸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신 아빠시네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린이날 근처에 롯데월드도 가가지고 바이킹 타고 이렇게 열심히 놀아주려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거기에 있어서는 별로 좀 자상하지 못한 아버지가 아니었나.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니요, 근데 또 하윤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집안 사정은 집안에 들어가 봐야죠. 그럼요. 이자율 뭐 이렇게 아주 가장 기본되는 거를 좀 쓰셨고, 그다음 돈, 화폐 이런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는 좀 심화된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던가요, 어린이들이? 제가 이 책을 쓰려고 하고 나서 아이한테 경제를 설명을 왜 해야 될까? 그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경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두 개의 다 질문에 공통된 대답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거래라는 단어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제라는 것이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업과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건 다 기업과 개인들의 거래일 거고요. 이 거래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형성되고 이것이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가 좋다 안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DP 계산할 때 보면은 엄마가 집에서 해준 밥은 돈 주고 사 먹은 게 아니니까 거래가 아니어서 그건 경제 안 들어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은 이 거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그 거래를 중심으로 이 거래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게 거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부나 중앙은행은 어떤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 있고 막 이런 것 등등을 좀 이제 쉽게 풀어나가 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 거래를 이해하는 것도 있는데 거래를 잘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딸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 책을 읽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나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거래를 한번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나 거래를 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주식을 뭘 사야 돼? 이런 거 알려주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이전에 사실 아이들이 선택하는 모든 그 선택 있잖아요. 그 선택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선택을 하는 거를 왜 알려줘야 되고 훈련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얘기 중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6년만 빨리 했으면
아니 그래서 엄마 젖 먹어야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럼 6살 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딱 들은 생각이 야 진짜 욕심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복리의 마법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버핏의 자산이 이렇게 증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6년을 땡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이렇게 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서의 차이는 이만큼의 차이가 나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어쩌면은 지금 버핏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2배, 3배 더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설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중에 커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는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 왜 중요한지를 이때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때는요 너무 큰 선택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 지우개를 살까 말까 뭐 이런 정도라면 우리는 지금 뭐 삼성전자 사야 돼 팔아야 돼 아니면 집 사야 돼 말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큰 선택이라서 이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훈련이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선택의 연속이고 이 선택이 나중에는 굉장히 큰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책 표지 1장에 보면은 아빠하고 딸이 부루마블, 아직도 부루마블 있나요? 있죠. 네. 이거 이렇게 하시나 보죠, 따님하고도? 아,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게임을 하다 보니까 와 이거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는 이제 부루마블을 예시로 든 게 이제 양적 완화를 설명할 때 그걸 설명을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랑 저랑 게임을 하다가 이제 딸이 진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무부루마블 하다가 이제 앵꼬가 나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죠. 빌려줘? 어떻게? 아니면 그냥 은행에서 돈 다 같이 똑같이 200만 원씩 가질까? 이 두 가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화폐의 체제 내에서 그냥 그 안에서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건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 없었던 돈이 생겨나면서 여기로 싹 쏴주는 거 이게 양적 완화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하윤아 이게 양적 완화라는 거야. 왜냐면 하윤이도 저가 방에서 맨날 유튜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윤이도 연준이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 아빠 근데 연준이가 도대체 누구야? 맨날 연준이 그러는데 연준이가 누구야? 이런 얘기도 하고 양적 완화도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양적 완화는 뭐야? 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을 쏴주는 게 양적 완화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지? 원래 이기던 사람이 더 이겼지? 부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격은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일찍 경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거래가 되어지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인데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경제라고 표현되는 그것. 엄마가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살림을 해주는 것. 아빠가 나와 함께 어디 놀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라는 개념에서 너무 배제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논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소위 말하는 뭐 ESG라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성, 그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인간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려면 뭐 어떤 ESG적인 덕목들이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따지고 보면은 거래하는 영역과 거래로 표현되지 않는 또 다른 거래들, 엄마 아빠와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책의 내용의 범주는 벗어나지만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서 사실 작년에 제가 정말로 오랜만에 막 밑줄을 그어가면서 책이 이제 800페이지짜리여가지고 그걸 3개로 쪼개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봤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 책의 제목은 초가치고요. 마크 칸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 영란은행 네, 영란은행장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쓰신 책의 영문판의 그 제목은 value 가로 열고 s이거든요. values인 거죠. value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치인 거고요. s를 붙이면은 가치관이 됩니다. 자, 그럼 이분은 왜 그럼 책의 제목을 values라고 했을까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방금 질문 주셨던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경제라고 얘기하고 투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value가 여기 있어요. 프라이스가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싸지? 사자.
프라이스가 여기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비싸지? 팔자. 요거를 잘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경제의 환경에서 거래라는 측면에서 밸류와 프라이스를 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밸류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고민한 책이 그 책인 거예요. 네, 아주 좋은 책이네요. 자, 그럼 밸류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밸류에이션으로 결정되는 거죠. 주식의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PER로 아니면 디스카운트 레이스로 뭘로 결정되죠. 그러나 그 밸류에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라는 질문까지 좀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프라이스와 밸류의 문제가 아니고 밸류와 밸류스의 문제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밸류를 결정하는 거는 그 시대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동안 ESG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시대가 정말로 더 효율성을 추구해서 더 많이 벌고 그 더 많은 버는 그 회사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네. 와 좋다 주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라면 그 가치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 책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ESG라는 게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한 지구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가치관이 필요하고 그 가치관은 이 시대의 밸류에 어떻게 녹아나야 되고 그럼 돈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돈의 흐름은 항상 돈을 버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가죠. 네. 그래서 밸류가 낮은 그러니까 밸류가 여기 있는데 프라이스가 여기 있는 걸로 막 가죠. 여기 있는 거는 다 빠져나오고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밸류스 즉 가치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는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화두를 던져준 책인데 방금 설명해 주셨던 경제와 비경제 그리고 이 비경제라고 치부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실제로 지구를 살리는 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가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그런 운동인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거를 values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favor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단순히 favor 그러니까 선호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존재를 위해서 선행적으로 근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사실 진짜 밸류한 거다. 진정한 가치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자꾸 가치 척도가 돈이 되니까 돈으로 가치 척도가 구분되는 것에만 그쵸. 밸류라고 지칭을 하는데 사실상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한 경제학자가 쓴 것 중에 그 애덤 스미스가 엄청난 그 경제학 북부론을 써서 최초의 경제학자처럼 이렇게 추앙을 받는데 그 사람은 결혼도 안 했고 어머니한테 의탁하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과 살림살이를 근거로 그 책을 썼는데 네. 그럼 그 가치는 어디 갔느냐? 그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은 사실 워낙 이쪽에 이제 무방비 상태니까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나왔다가 진짜 온갖 화살을 맞을까 우리가 걱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반면에 그 경제를 지탱해주는 또 다른 그 기축적 그 사회 시스템과 맞아요. 네네 인간 관계 시스템 이것들을 설명해줘야 훨씬 더 그러니까 그렇죠. 밸런스가 잘 맞을 거 아닐까 생각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이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인간의 이기심에 맡기자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이기심에 맡기면 가격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은 돌아가게 돼 있다. 네. 가격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수박 장사로 비유를 했는데 수박 파는 사람이 가격이 너무 낮으면 아예 안 팔아 내가 먹어버릴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네. 그런 이기심에 기반한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시스템이 잘 굴러간다 놔두면 된다라는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에 매개체가 됐던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 돈이 최고다. 돈을 벌자. 돈을 벌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혹은 돈이 없으면 우리가 불행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이렇게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회가 움직이는 그런 가장 큰 강력한 동인 자체가 그거였던 거고. 근데 여기 이제 탁 막힌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과연 맞는가? 맞아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면은, 부의 양극화의 문제랑, 그리고 정치적인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면서, 과연 이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각성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문제를 봤을 때, 돈이 없으면 사실 힘들죠. 그래서 돈이 있는 게 기본적인 돈이 있음이 생활 필수를 만들어주니까 사실 필수가 없으면
행복해지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가난이 행복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가난을 자족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가난이 행복을 끌어주지 못하는 불충분한 요소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부가 있는 거는 굉장히 좋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살기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뭐 연예인이나 이렇게 탑 클래스의 이렇게 유명인이 되었는데 그분들한테서 좋은 뉴스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정끼리 싸웠다거나, 맞아요. 뭐 분쟁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했다던가, 이런 거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관계성이 깨진 건데, 이 관계성에 대한 어떤 밸류, 가치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이제는 좀 돌아봐야. 제가 왜 이 질문 드리냐면, 과거에 우리 이효석 이사님께서 계속 그 ESG 관련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분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전후 세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미국이 패권을 잡고, 그리고 미국의 패권 하에서 있었던 우리가 살았던 그 세대를 정의하자면은 평화의 시대, 뭐 세계대전보다는 평화의 시대. 지금 전쟁 별로 없죠? 전쟁 없죠. 년 동안. 네. 그리고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에 기반해서 전 세계가 무역이 가능해졌죠. 그 전까지는 해적이 많아서 무역을 못 했었는데, 저 멀리서 주문했는데 해적 만나가지고 못 오니까 무역이 안 일어났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무역이 일어났고, 무역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세계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저물가가 가능해졌었고, 그 저물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풀릴 수 있었고, 양적 완화가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물가였는데, 맞네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1945년부터 우리가 위안화가 결제 비중이 높아졌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45년부터 시작됐던 미국이 주도한 그런 패권의 흐름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말씀하셨던 대로 물질 만능주의라고 대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돈이 최고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이 달러가 거기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물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가라고 설명하지 않고 아이한테는 돈으로 봐야 된다.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걸 먼저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책의 주제도 돈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돈이라는 것이 뭐고, 돈이라는 것이 왜 가치가 바뀌니까, 돈이 가치가 바뀌면 물건의 가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1970년대에 있었던 많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은 달러의 밑에 있었던 금이 쏙 빠지니까 달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존의 기준점이었던 게 빠지고 새로운 기준이 왔는데, 그 기준을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혼란이 왔고, 그걸 주체하고 있는 미국이 자기네 원하는 대로 발권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흔들리게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달러를 사용처를 늘리고 달러를 저장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만들어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의 한 40년 동안 그래도 달러가 최고 아니야? 만약에 오늘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 그래도 달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길들어졌던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사실 월가에 있는 많은 그루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드러키밀러,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태도를 보면은 미국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당연히 100% 확신하다가 지금은 98%, 97% 이런 정도 지금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드러키밀러가 최근에 얘기한 걸 보면은 나는 미국 국채는 아예 대상이 아니다. 투자 대상이 아니다. 왜냐면은 난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현금이 170조가 넘는데 장기채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말씀하셨던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던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던 그런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이한테 물가가 어쩌고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돈이라는 게 뭐고 돈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나중에는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암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1945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945년부터 진행됐던 세계화가 끝났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작년에 특히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거 세계화를 그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 세계화가 더 많이 됐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이거를 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의 수입량과 수출량을 합치는 거예요. 무역량이죠. 이거를 GDP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올라가면
아, 세계화가 되는구나. 왜냐면 GDP 성장하는 것보다 이게 무역이 더 많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1945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요. 네. 언제 끝나냐면은 2008년에 끝납니다. 오히려 2008년, 그 리만 사태가 있었으니까. 네. 네. 2008년부터 꺾이기 시작해요. 이미 지금 많이 꺾여 있어요. 다시 반등을 한 게 아니고요? 네.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계속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무역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1945년부터 70년대 닉슨 쇼크가 있기 전하고 그 이후에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달라요. 뭐냐면은 1945년부터 70년대까지는 물건이 거래됐어요. 네. 물건이 거래됐고 돈은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건이 거래되다 보니까 이때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면 일본과 독일처럼 물건을 제일 잘 만드는 애들이 빠르게 부를 성장할 수 있었죠. 네. 그런데 1975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로달러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 개념이 생겨난 배경을 보면은 사우디에서 기름을 확 파니까 사우디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달러가. 근데 이 달러를 저장을 해놓고 뭔가 맡기고 돈을 벌고 이런 거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사우디에 가서 돈 우리한테 맡기면 이자 줄게. 이렇게 되면서 그 돈의 거래가 시작된 게 네. 197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철저히 막혀 있다가 네. 이게 터지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또 엄청난 수혜를 받았던 게 사우디에서 돈을 받은 영국에서 이거 돈을 예금을 받긴 받았는데 대출을 해줄 데가 없는 거죠. 어디다 해줄까? 한국에 정주영 회장님이 조선소 지을 수 있다는데 쟤한테 줘볼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흘러나오고 거래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돈이 더 거래되기 시작하니까 이때 부자가 됐던 거는 아이비들인 거죠. 네. 골드만삭스 포함해서 이런 애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었고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또 다른 세계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다른 세계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네.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적재산권 네네. 혹은 우리가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래들이 지금부터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거래라는 측면에서 보면 큰 틀에서 물건이 거래되는 시대에 GDP가 성장했고 돈이 거래되는 시대에 훨씬 더 빨리 성장을 했고요. 네. 이제부터 IP가 거래되고 지적재산권이 거래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거 내가 이거 내 거 팔아도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래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연초에 이제 한 차례 이슈가 됐었던 STO 같은 것도 그 개념이거든요. 딱 주식만 왜 거래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각도기 TV를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유튜브 채널을 네. STO로 발행해가지고 네.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하고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서포팅이 되고 거래를 하려는 니즈가 생기고 하다 보면 경제의 규모는 우리가 40년 동안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일단 다만 이 얘기는 3년? 5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미래. 미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한테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거래가 이제 이렇게 되고 네. 돈은 이렇게 바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거죠. 지적재산권이든 뭐든 오리지널리티하고 일종의 그 스페셜리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특출한 어떤 것.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장 오는 건 뭐 요즘 뜨고 있는 뭐 블랙핑크라든가 BTS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가격이 더 올라가고. 그렇죠. 그냥 적정한 그냥 보통 사람들은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예, 뭐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양극화의 시대는 저는 이제 끝났다고 네. 생각하는데, 오히려 네, 예. 초양극화의 시대가 온다. 양극화. 양극화는 이제 양극화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은 이제 넘어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 자체가 자본화된다. 이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인간 자체가 가치가 되는 인간의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산업의 시대에서 이제 지적재산권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과 더불어서 인간이 발견되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린이 책을 놓고 이제 얘기를 엄청 깊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AI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의 운영 체제가 해킹당했다라고 표현했어요. 맞죠.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이제 뭐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하네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뭐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경제가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매개체가 되는 게 이제 돈이었잖아요. 네. 어쨌든 돈이었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념 돈이라는 게 그러면은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건 뭐냐? 이건 상상이다. 네. 사람이 이게 가치가 있다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원래는 모여있는 사람 150명 정도밖에 모여서 일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라는 5천만 인구가 어떻게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이 상상이다, 상상. 네. 그 상상할 수 있는 힘 때문에 인간이 운영된다. 네. 인간이란 사회가. 그런데 그 상상을 AI가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AI가 그러니까 인간보다 그 상상을 못할까? 더 잘하지 않을까? 더 신기한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이 운영체제 자체가 해킹하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에 있는 그 제레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괴짜고 재밌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더니 챗 GPT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챗 GPT를 학습시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그 이코노미스트의 칼럼을 읽혀요. 복사에 붙여놓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시킵니다. 네가 유발 하라리처럼 AI 전문가인데 유발 하라리랑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지에 글을 쓴다고 가정해보자. 한번 써봐. 칼럼을. 기가 막힙니다. 네네. 네. 이 친구가 이제 AI가 썼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제 그 글을 읽으면 진짜 소름이 돋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인간을 기만해요. 인간이 그래도 AI보단 낫지 않아? 그리고 인간이 그대로 놔두겠어? 에이, 그래도 인간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그 글을 보고 있으면 얘가 지금 우리를 지금 기만하나? 어떤 뭐 하는 거지? 놀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유발 하라리랑 AI가 챗 GPT가 둘이서 한번 토론한다고 생각해보고 한 2시간 동안 토론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써봐. 그러면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그게 아니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이제 토론하는 게 나오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을 정말 잘했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라는 것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 그러니까 점점 너무 그러니까 논의 주제가 커지는데 미국의 주도에서 인간이라는 것과 넘어가는데 AI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만 드리면 최근에 제가 이제 월가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아주 인상 깊게 머리에 딱 꽂힌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시스테미컬리 임포턴트 테크라는 용어였어요. 이거 원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도 망하면 안 된다고 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얘가 망하면 시스템이 망하니까. 근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테크라는 회사에다가 올해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그래서 그 회사가 아니었다면 사실 S&P 500은 7%가 빠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그 7개 회사가 들어갑니다. 네. 우리 다 알고 있는 회사예요. 네. 전부 AI 하는 회사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네. 메타, 엔비디아까지요. 예. 이 회사들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테크 회사라고 명명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코노미스트지나 이런 데서 칼럼들을 보면은 어떤 그런 뉘앙스를 주냐면요. 반도체와 AI는요. 네. 이제는 경제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군사제 같아요. 안보. 네. 안보와 군사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울 거냐? 당연히 AI로 싸울 거고요. 네. 당연히 체제를 가지고 싸울 거고 인식을 가지고 싸울 거기 때문에 챗 GPT를 포함한 미국에 있는 수많은 AI 바드 얘기해 주셨는데 걔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거를 얼마나 빨리 키워내느냐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근데 이제 그 제조업 역량은 중국한테 이미 따라잡혔고요. 이제 전기차 생태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데요. 테슬라도 사실 내장은 이제 중국 차를 못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내장은. 근데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중국 걸 못 써봤기 때문에 아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쪽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나머지들은 하드웨어 기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 내연 기관보다. 그러니까
이미 자동차라는 그 20세기 가장 강력한 산업재를 추월당한 입장에서 여기서 더 추월당하면 굉장히 어려우니 모든 게 안보 문제가 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 때문에 사실 이런 고민을 제가 알고 있기는 이효석 이사님이 이런 고민을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많이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뭐 투자 관련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몇 번 대담을 통해서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제가 오늘 자꾸 그런 쪽으로 네, 아마 질문을 주신 이유도 그런 걸 것 같아요. 네. 아이한테 처음에 어떤 경제관념을 주입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편협하거나 너무 잘못되거나 너무 과거의 거를 주입시켜 버리면 이것이 독버섯처럼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과거의 이야기보다는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구성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앞서 통화는 어떻게 될 거고 통화의 표시제 장품인 화폐는 어떤 것이고 그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기초적인 거를 알 수 있게 했던 거죠. 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래서 제일 궁금했던 건 이게 따님이 이제 등장을 해요. 책에서. 네. 근데 설마 이런 질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뭐 100% 다 질문한 건 아니죠, 당연히. 네, 물론 그럴 수가 없죠. 네, 구성상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하윤이가 없었으면 저는 이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설명을 해보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제일 많이 썼을 때가 제가 그 얼마 전에 휴가 가서 싱가포르를 갔을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싱가포르 가서 낮에 놀고 밤에 가서 막 설명하면 막히면은 다시 그때 이제 나온 질문들이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툭툭 나오는 질문들. 그 질문들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쓴 거다. 100%는 아닙니다, 당연히. 네. 그래도 이제 하윤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경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겠습니다. 하도 많이 듣긴 들어가지고요. 연준이가 누구냐고 물어볼 정도니까. 네. 자, 오늘 12살 경제 놀이터라는 아이들을 경제 교육하기 위한 좋은 책을 쓰신 이효석 이사님과 우리 이렇게 대담을 나눠봤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현재 최근의 그 시장 상황에 대한 우리 이효석 이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역대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효석 이사님 오신 김에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어서 붙잡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생각도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다 그러셔서 들어보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걸 붙잡고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듣기 위해서 자리를 했습니다. 자, 투자 인사이트 우리 이효석 엄라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최근 시장이 저는 느끼기에는 뱅크런 사태 이후에 시장이 두 패로 쫙 쪼개졌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침체론자는 더 침체로 갔고 상승론자는 아니야 괜찮을 거야 라고 되게 뭐랄까 어떤 측면에 거의 아니한 느낌이 들 정도로 긍정적으로 가 있고 패가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참 혼돈스러운데 과연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될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그만둔 지 한 2년 정도 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어요. 이 나와서 이제 유튜브도 하고 뭐도 하고 하긴 하는데 애널리스트 할 때처럼 계속 뭔가 막 시장에 대해서 뭔가 그 코스피는 2,600에서 얼마야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굳이 나는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쭈뼛쭈뼛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될까? 아니면 이 돈을 받고 팔아볼까? 나의 생각을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한 생각은 내 생각을 돈을 주고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도 자주 자기의 생각을 그냥 공짜로 내주는데 내 생각 듣겠다고 돈 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대신에 제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거는 저의 가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앉혀놓고 과외하듯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서 스터디원을 모집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스터디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정체성을 찾은 거죠. 아, 저는 설명해 드리고 교육하는 걸로 파는 사람이지 나의 뷰를 파는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의 생각은 그냥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전에는 약간 이거 숨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애널리스트가 아닌데 말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냥 좀 투명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첨예하게 갈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올해는 빅콜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콜을 여러 번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월 17일 날 제가 이제 SVB 사태가 가장 심각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네 할 때 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계속 진행됐던 양적 긴축이 명백한 후퇴가 있었고요. 명백한 후퇴가 있었죠. 총자산이 좀 늘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헤지펀드를 해본 입장에서 공매도를 해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공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망했어. 더 이상 호재가 어디 있어요? 없어. 호재가 끝났어요. 크레딧 스위스가 망했는데도 주가가 안 빠지면 그 이상의 호재는 없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7일 날인가 19일 날인가 그때는 제가 잠깐만 미국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3개월물하고 1개월물 금리가 왜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미국 부채 한도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서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한 3주 정도 딱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는 이제 부채 한도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시장에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CDS 프리미엄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CDS에 폭등했다가 이제 다 주저앉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망하네 안 망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정말로 큰 문제가 될 거냐인데 이게 문제가 되면 제가 그전에도 이제 크레딧 스위스 말할 때도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too serious to fail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너무 심각해서 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too big이 아니고 그냥 너무 심각해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만약에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되면요, 이거는 too serious 아닐까. 근간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만약에 정말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건 정치인들의 문제고 바이든은 재선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회복될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왜냐하면은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미국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랑 패권의 싸움을 하고 있네 어쩌네 얘기 나오는데 이런 그 약점을 보여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 이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부채 한도를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좀 약간 다시 펀더멘탈로 돌아가서 경기 침체하고 인플레이션을 놓고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두 개 다 이제 피크아웃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인플레이션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6월달 지표가 나오는 7월달까지는 걱정을 1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또 다시 피크아웃을 고민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또 피크아웃이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라는 생각에 대한 피크아웃이 6월달에 나올 것, 6월달 지표가 나오는 7월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 내려온 지 지금 한 1년 됐죠. 처음에는 설마 내려오겠어? 했는데 지금은 내려가지. 이제 주거비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는 거야. 거의 이제 확신의 단계에 이르는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가는 시점이 이제 6월달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냐면 아마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멈추는 지점이 2% 아래일까? 그 위여서 우리가 목표를 바꿔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여름에 활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시장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노이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부채 한도보다 좀 더 큰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5월이니까 아직 2달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약간 좀 뒤로 밀어놓는다면 한 3달 뒤로 밀어놓는다면 그러면 경기 침체
말이 너무 다르죠. 온다는 분이 있고 안 온다는 분이 있고 저는 약간 좀 온다는 쪽인데 네. 그러면 뭐가 다르냐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야기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네. 이 자체가 경기를 너무 망가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어요. 맞는 얘기죠. 그리고 소비 심리가 안 좋아져요. 너무 안 좋아져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는 너무 안 좋아요. 계속 안 좋을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온다라는 쪽은 그래도 아직 안 왔는데요. 고용지표 너무 튼튼한데요. 소비도 여력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GDP 망가지려면 더 멀었는데요. 이거거든요. 전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뽑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은 좀 더 쉬운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데 둘 다 맞는 얘기라고 하니까 어떤 질문을 바꿔야 되냐면 그러면 이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게 가을 이전일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아요. 네. 시점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가을 이전에 경기 침체가 구체화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발표된 고용지표 중에 제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흑인의 실업률이에요. 흑인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입니다. 네. 원래 20년 전에는 흑인과 백인의 실업률 차이가 10% 차이 났어요. 예. 지금 붙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화이트 칼라 리세션 그리고 소위 말하는 블루 칼라들의 일자리가 너무 많아지면서 흑인들도 지금 일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하려고만 하면은 자리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다라는 시나리오 쓰기가 적어도 가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를 해보면 미국의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네. 틀렸다.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채권 시장 틀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왜 틀렸냐, 뭐가 틀렸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질서 있는 금리 인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9월 달부터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금리에 대한 시나리오는 9월 달부터 차근차근 한 달에 25bp씩 인하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네. 질서가 없든가 금리 인하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러면 질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과 반대로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 여름부터 갑자기 소비가 급감하고 실업률이 급등해서 뭐 4.5%까지 한 방에 올라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질서 있는 금리 인하는 없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 그냥 금리 인하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가 그때까지는 확인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는 그러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금리가 인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경기가 그렇게까지 안 좋진 않아서 금리를 유지해도 될 것 같아라는 상황이라면 저는 주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나 부채 한도에 대한 그 우려가 피크아웃이 되는 시점이 아마 오늘 내일 며칠 상간일 건데 그 시점에서 이제 문제가 된 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려의 피크아웃이 지나고 주가가 좀 더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은행권들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역은행들은 계속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고 그럼 얘네는 예대 마진이 너무 빠지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 지역은행발로 대출이 줄거나 지역은행은 계속해서 합병되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시장을 짓누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지역은행은 계속 망할 것 같고요. 몇 개 더 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역은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페이드아웃 됐다고 생각해요. 네. 언제부터 페이드아웃 됐냐면 크레딧 스위스가 망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페이드아웃이에요. 네네. 그 이상의 영향력이 없어요. 네네. 시장에. 그러니까 핀비지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핀비지에서 지역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안에서 문제가 되는 은행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네. 이것이 S&P 500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 네. 저도 최근에 핀비지를 한번 천천히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들이 차지하는 몫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으로 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3M 같은 회사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네. 찾기 너무 힘들었어요. 안 보여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은행하고 은행 섹터 다 합쳐도 빅테크 하나를 채울 수가 없는 정도 사이즈니까. 야, 우리가 JP모건 대단하다고 하는데 시장은 정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테크 중심으로 세상은 다 바뀌었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그 기본적으로 5.0%의 기준, 5.0에서 5.25의 기준금리니까 최근에 러셀 2000들 어려운 것처럼 미국의 중소형 기업들은 계속 다 어렵지 않을까요? 계속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는 역시나 테크나 빅테크 이런 쪽 중심으로 생각을 열어놓고 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빅테크가 더 간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이 막 크게 흔들리기에는 악재가 너무 작아 보인다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악재가 커질 수 있는 거는 제가 다음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때는 여름에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보자. 8월 달에. 근데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안도 랠리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짧은 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스몰 콜입니다. 빅 콜이 아니고요. 네. 피크아웃 인플레 피크아웃이라는 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 없다. 근데 왜 전년 대비로 따져보면 6월 달까지 급속하게 내려갈 거니까. 근데 그거 지났는데도 더 이상 안 떨어져서 그때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이 왜 2%가 목표가 돼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을 것 같고 아마도 그냥 3%로 바꾸는 게 어때?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처럼 약간 뭐라 그럴까 고집스럽게 우리는 2% 타겟팅이야 라고 주장하면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 논란이 있을 것 같고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여름에는 이제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뭐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저는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고용 지표와 실업률을 보면 더구나 깜짝 놀라서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연준 인사들이 말한 것처럼 예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을 침체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과열 수준에 가까운 쪽으로 과열이 시켜지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시중에 너무 많이 푼 돈. 맞아요. 네. 실업률이 낮은 것도 사실은 따져보면 지난번에 2020년 실업률이 한 60년 차, 아니야, 100년 차트에서 가장 단기간에 많이 튀었죠. 그쵸. 코로나 때. 2,400만 명이 잘렸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이 반대급부인 거예요. IT도 보니까 너무 많이 팔려서 반대급부로 지금 안 팔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 상황이 아니라 앞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수요든 뭐든 앞서서 코로나 때 비정상적인 상황을 메꾸는 과정들 아닌가. 네. 그래서 지금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하나도 안 읽어지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미가 없고 그쵸. 언젠가는 되긴 하겠으나. 네. 그러니까 뭐 비율을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워낙 비만이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때려도 아프지가 않은 거죠. 안에까지. 그러니까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미국의 개인들도 돈이 너무 많고 고용시장도 너무 좋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심하게 경기를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건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네.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아직도 안 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되면은 결국엔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장단기 금리차 그러니까 경기 침체 와 안 와? 너 경기 침체 파야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올 것 같아? 아니 9월 달까지 올 것 같아? 8월 달까지 올 것 같아?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은 진짜 연준이 과연 언제 행동할까요? 꺾는 행동. 그러니까 자신과 지금에 했던 발언과 이것과 다른 행동을 과연 어떤 시그널, 뭐 여지껏 알려진 뭐 고용일까? 어떤 시그널이 연준을 움직이게 할까요? 경기 침체가 됐다. 이거는 명백하게 경기 침체다라는 게 돼야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실업 왜냐면 물가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물가는 2%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가정이 좀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가능하면은 길게 좀 가려고 하겠죠. 금리를 고공행위를 하면서 그러면은 결국은 실업률이 4%대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최소 4%에서 4.5%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3.4%면 그러니까 지금 뭐 고용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이드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노이드들이 많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실업률이 그냥 모든 걸 다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실업률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빼고라는 거잖아요.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자기 알아서 다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까지 신경 쓸 건 없고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경제에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실업률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업률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베이컨시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사람보다 몇 명이나 얼마나 많냐 이것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인자 수랑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면 과거에 이렇게 1.6배나 일자리가 많은 적이 없었어요. 과거의 미국 역사에. 네. 원래 이제 일 근처에 있는 게 맞잖아요. 네네. 일자리랑 일하고 싶은 사람 비슷해야 뭐 이게 균형을 맞추면 가는데 지금은 2에서부터 좀 내려와가지고 1.6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도 올라가겠죠. 근데 가을까지 올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업률이 그렇게 낮게 형성되는 저는 두 가지가 주요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자료 분석이 그런 분들에 비해서 이제 부족해서 그냥 제 머릿속으로 뇌피셜로 돌려보면 일단 이민자가 없다라는 것 맞아요.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 은퇴자들이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럴 맞아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한국 상황으로 와서 노인 빈곤이 있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는 건 이들이 돈이 있구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JP 모건의 다이머 회장님이 얼마 전에 연례서안에서도 썼던 게 굉장히 그 엄청난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근데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 줄 모르겠다. 아니, 왜냐면 우리 지금 은행의 예금이 너무 많다. 네.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리우칼시칼에도 4천억 불이 더 있다. 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소비가 줄어들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들 때문에 지금 미국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주가가 지난 10년간 2008년 이후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퇴직연금을 거기다 박아놨으니까. 그렇죠. 퇴직연금이 분명히 늘어났을 거고. 맞아요. 예를 들어 1억 박아놨으면 2억 이상 됐을 거고, 2억 박아놨으면 4억 이상 됐을 테니 이제 그걸 뺐어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맞아요. 네. 또 하나 재난지원금 같은 것도 하면서 또 이제 한 몇 개월을 살 수 있는 돈이 또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사람들이 퇴직하기에는 몇 달치 가지고는 퇴직 죽어도 못할 것 같고. 결국 401k가 범인이 아닐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거 401k가 범인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생각도 요즘에 해보는 게 얼마 전에 중국의 FDI가 미국을 그러니까 미국이 FDI가 중국을 추월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직접 투자하는 돈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다 미국 가서 공장 짓잖아요. 그럼 없던 일자리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 경제를 지금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좀 약간 내피셜이긴 한데 야, 얘네들 지금 전쟁하려고 지금 무기 비축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체력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주식이에요. 결국 경제고, 여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를 세게 하는데도 망가지지 않을 만큼 얘네들이 비축해놨나? 이런 생각까지 요새는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바이든의 IRA법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쪽쪽 우리 걸 빨아먹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골수를 빨아서 자기네한테 심어놓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되게 불만인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생각보다 바이든이 인기 없네. 우리 거 쪽쪽 빨아가는데 쟤네들 잘 모르는 모양이네. 그렇죠. 네. 사실 우리가 굳이 거기에 2차 전지 공장 지을 이유가 없고. 그렇죠. 반도체 공장을 지을 TSMC도 거기 반도체 공장 지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하도 협박을 하니까 옛날 부모님 말투가 나오네. 네. 협박을 하니까 결국 그쵸.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바이든이 지금 역대 최저의 실업률과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동시에 받고 있는 네네 이상적인 대통령이죠 지금. 네. 그래서 결국은 개인들 주머니가 털리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그동안 깔아왔던 예상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게 결국은 또 따져보면 양적 완화와 총통화의 증가가 만들어내는 현상. 그쵸. 좀 신기한 기존의 이제 우리가 맞아요. 경제 예측 경제를 보는 눈이 다 잘 안 맞는 맞아요. 그런 이유가 아닌가.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얘기를 설명할 때 제가 작년에 많이 들었던 비유가 이제 R 더블스타라고 중립금리인데 금융시장을 위한 중립금리는 따로 있다. 라는 이제 뉴욕 연준의 주장. 실물 시장에서의 금리는 우리가 맨날 보는 금리는 연준 금리 언제 내려요 이런데 이 금리랑 사실 금융 시장에 적용되는 금리는 따로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적용을 해 보면은 작년 말부터 이제 영란은행이나 우리나라랑 연준에서 했던 행동이죠. 금리는 올려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실중 메인 스트리트를 위한 금리는 올려요. 근데 그 금융 시장을 위한 금리. 금융 시장이 망가져서 큰일 나.
네. 그럼 일단 돈을 푸는 거죠. 네, 네. 다른 거예요. 얘네 네, 둘이는. 네. 따로 노는 거예요. 네.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2021년까지 주가를 보면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의 괴리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따로 노는 거예요. 얘를 위한 금리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금리는 올리더라도 혹시 문제가 생기면 돈을 풀어야 된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제 연준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상적이죠. 금리는 물가는 이걸로 잡을 거예요. 네.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는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돈을 또 풀 거예요. 살짝씩.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비유를 할 때 그 브레이크는 밟아요. 네. 근데 좀 뭐 너무 이게 차가 안 나가면 엑셀도 살짝씩 밟아주는 거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생각한 게 사실은 미국의 이제 금리를 실질 금리로 보면 사실 경제가 되게 활성화될 땐 실질 금리 많이 났으면은 돈이 막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은행에 박아놓을 필요가 뭐 있어 하고 막 돌리니까 막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잖아요. 실질 금리 많이 났어서. 기준금리 5%대에도 실질금리 마이너스 아니야? 그 말씀하신 대로 월가는 지금 돈이 너무 많고, 그렇죠. 5% 금리라고 해봐야 뭐 우리가 그 동안에 뭐 활동하고 이렇게 벌어둔 거하고 감안해 보면 그 정도 금리 우리 별로 무섭지 않은데 뭐 이런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착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대표적인 착시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GDP를 보면. 우리가 몇 %씩 성장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GDP의 사이즈를 한번 보면요. 코로나 저점 당시가 20조 달러였거든요. 네. 지금 몇 조냐면 26.5조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저점 대비는 얼마가 오른 거냐면 무려 35%가 성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GDP 자체가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몇 조죠? 20조에서 26.5조니까 6.5조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사이즈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미국의 GDP로 계산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플레이션을 발라내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착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의 실적도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주가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반영 안 되나요? 주가도 똑같이 돈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지지?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명목으로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GDP가 올라가는 거 나오잖아요. 10%까지 나왔죠. 다시 최근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영국은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10%예요. 네. 근데 어떻게 명목이 빠지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오늘 여러 가지 착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 그 주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오르는 거예요. 네. 빠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이런 생각인 거죠.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하신 얘기 있습니까? 네, 각도기 TV에 엄청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그 질문 주셨던 거를 저도 집에 가면서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경제 관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혹시나 내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거를 저도 늘 생각하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이효석 그 이사님이 굉장히 그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훨씬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히 구축하실 수 있으시리라 네.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효석 이사님과 함께 우리 12살 경제 놀이터에 대한 책과 그다음 어떻게 경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우리가 혼돈과 데이터의 어떤 뭐랄까 데이터 읽기 어려운 속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업라이즈의 이효석 인사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